5월 10일 집 팔면 세금으로 8억? 네,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최대 82.5%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뜨거운 감자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 정책을 두고 한쪽에서는 투기를 막기 위해 당연하다고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시장만 얼어붙게 할 것이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정책 변화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2022년에는 세금을 낮춰 매물을 유도하더니 2026년인 지금은 다시 세금을 올려 투기를 차단하겠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왜 이렇게 정반대의 처방이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왜 과거의 결과는 늘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을까요? 오늘은 그 속에 숨겨진 구조적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용어부터 확실히 정리해보죠. 양도세는 집을 팔아 남긴 이익, 즉 시세 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보통은 소득 수준에 따라 6%에서 45% 사이의 세율을 적용받는데요. 여기서 중과라는 말은 다주택자에게 이 기본 세율에 더 무거운 벌칙을 더하겠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하고 3주택 이상은 30%를 추가로 얹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이율이 82.5%에 달하게 되죠. 쉽게 말해 3주택자가 집을 팔아 10억을 남겼는데 세금으로 8억 넘게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역사를 보면 참 파란만장합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도입되었다가 2022년 정부가 바뀌면서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 잠시 멈췄죠. 그 후 매년 1년씩 유예를 연장해오다 드디어 2026년 5월 10일 현 정부가 이제 진짜 부활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왜 이렇게 정책이 오락가락했을까요? 그 배경에 있는 첫 번째 딜레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딜레마는 바로 시간의 역설입니다. 2022년 당시 정부가 세금을 깎아준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세금이 너무 무거워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팔고 버티니 세금을 낮춰줄 때 매물을 내놓으라는 유인책이었죠. 실제 초기에는 거래량이 반짝 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유예 기간을 계속 연장하다 보니 시장에 학습 효과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번에도 연장하네? 그럼 내년까지 더 버텨볼까? 내년에도 또 연장하는 거 아니야? 하는 심리가 퍼진 거죠. 이를 신뢰성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정책을 자주 바꾸거나 예외를 두면 사람들은 이 다음번에도 정책이 바뀔 것을 기대하며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결국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이 오자 정부는 다시 반대의 카드를 꺼냅니다. 이제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 투기를 막기 위해 세금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2022년에는 매물 유도를 위해 세금을 내렸고 2026년에는 투기 차단을 위해 세금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정부로서는 정책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밀어붙여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장의 입을 충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유예를 계속하면 신뢰도가 추락하고 갑자기 중단하면 시장에 충격을 주는 이 구조, 이것이 정책의 첫 번째 딜레마입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세금을 올리면 정말 집값이 떨어질까요? 전문가들의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딜레마인 세금의 복합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3주택자인 김 씨가 이익이 10억 난 강남 아파트를 판다고 가정해보죠. 5월 9일까지 팔면 세금이 3억 5천만 원이지만 10일부터 팔면 7억 원입니다. 하루 차이로 무려 3억 5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죠. 이 상황에서 김 씨는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급매입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려 3, 4월에 빨리 파는 거죠. 이는 단기 공급을 늘립니다. 둘째는 버티기입니다. 세금으로 반 넘게 뺏길 바엔 차라리 10년 더 안 팔고 만다는 선택인데 이는 5월 이후 공급 절벽을 부릅니다. 셋째는 가격 전가입니다. 세금이 오른 만큼 집값을 올려서 내놓는 것인데 이는 오히려 장기적인 가격 상승 압박이 됩니다. 과거 사례를 봐도 결과는 늘 엇갈렸습니다. 2005년 831 대책 때는 공급이 충분하고 금리도 오르는 시기라 단기 냉각 효과가 있었지만 2017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중과세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95%나 폭등했습니다.
당시에는 초저금리로 돈이 넘쳐났고 재건축 규제로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세금만으로는 역부족이었던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핵심 차이는 이겁니다. 세금은 수요를 억누를 수는 있지만 집을 새로 짓는 공급을 늘리지는 못합니다. 결국 금리가 낮거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세금만으로는 집값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딜레마는 정책의 타겟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보통 세 그룹의 반응을 계산합니다. 먼저 새로 집을 사서 투기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강력한 진입장벽이 됩니다. 효과가 있죠. 하지만 이미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은 증여를 하거나 법인으로 돌리는 등 우회로를 찾거나 아예 버티기에 돌입할 수 있어 효과가 불확실합니다. 문제는 진짜 집이 필요한 무주택자들입니다. 이분들이 혜택을 봐야 하는데 만약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걷어들여 시장에 집이 귀해지면 오히려 무주택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생깁니다. 정부가 바라는 시나리오는 매물이 늘어 가격이 안정되는 것이지만 현실은 시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3, 4월에 급매물이 쏟아지며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5월 이후 매물 실종과 거래 절벽이 찾아오는 혼란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급 정책과 금리 변화에 따라 결과가 또 달라지겠죠. 즉, 단기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안정은 다른 변수에 달려 있다는 것이 세 번째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매번 이런 논란을 무릅쓰고 세금 정책을 반복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정부가 즉각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급을 늘리는 건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 일이라 당장에 불을 끄기엔 너무 늦습니다. 금리 조절은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이라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각종 규제를 푸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죠. 반면 세금은 발표 즉시 효과가 나타나고 투기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가장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정부 입장에서 가장 쓰기 쉬운 카드입니다. 하지만 세금이 성공한 해외 사례를 보면 조건이 다릅니다. 싱가포르는 강력한 세금과 더불어 국가가 전체 주택의 80%를 직접 공급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공주택 비중이 7%에 불과하죠.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먼저 다주택자라면 그리고 팔 계획이 있다면 서류상 등기까지 마쳐야 하므로 실질적인 마지노선은 2월에서 3월입니다. 만약 5월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의해 증여나 장기 보유 등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신 분들은 3에서 4월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절세 목적으로 나오는 착한 급매물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다만 5월 이후에는 매물이 사라지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무리한 추격 매수는 피해야 합니다. 또한 1주택자라도 비거주 시 혜택 축소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비규제 지역인 지방은 중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지역별 차이점도 꼭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가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보완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으니 뉴스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 조금 복잡했지만 핵심은 명확합니다. 세금 정책은 시장을 움직이는 강력한 신호탄이지만 그 자체가 정답은 아닙니다. 금리, 공급 상황, 그리고 개인의 자금 여력을 모두 고려한 입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책이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보다 그 변화가 내 자산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줄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5월까지의 시장 변화 계속 팔로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은 이번 양도세 중과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